그 다음에 실천 철학은 이제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나오는 것처럼 윤리학, 그다음에 철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 정치학 이런 게 있고, 더군다나 시학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예술학,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시학 이런 것들 다 썼다. 그다음에 신학도 있어요. 실제 신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논리 이런 것들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한 가지 화두를 가지고 쭉 그걸로 매진하면서 주변의 것들 그걸로 이렇게 모아갔던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제 우직하다. 제 생각에 우직하고, 물론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우직하게 갔다라고 한다면,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굉장히 천재적인 모든 분야에서 다 하고, 이거를 이렇게 쭉 하나의 체계로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생물학과, 물리학과, 철학과, 신학과 이런 것들 하나의 체계 속에 이렇게 모으는, 우리가 흔히 요새 현대 물리학에 얘기하는 Theory of Everything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이론을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어냈던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보고 서양 역사에서 3대 천재를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제 물리학을 공부했으니까 물리학자를 주로 꼽는 거긴 한데, 아리스토텔레스와 뉴턴과 아인슈타인이지 않을까라고 정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쨌건 이렇게 모든 학문을 창시했는데, 우리가 이 모든 학문을 볼 건 아니고요. 우리가 볼 거는 이제 이거죠. 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오르가노부터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예비적인 과정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이유를 넘어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오르가논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로 주장하는 게 실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에 대해서 완전히 이걸 뒤집어 버려요. 뭘 뒤집냐면은, 그러니까 본질을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역으로 우리가 눈에 보는 개별적인 사물, 개체가 실체라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그러니까 이데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건 제 편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는데, 제 느낌으로,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거 느낌, 이데아가 있다는 것도 좋고 뭐 그런 원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다 좋은데, 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을래. 이거야말로 가장 궁극적인 실체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부정하지 않는다는 건 어떤 의미로 부정하지 않냐면은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개별적인 사과를 이렇게 여러 개를 보면은 빨간색 사과도 사과고, 홍옥도 사과고, 능금도 사과고, 그다음에 부사도 사과인데, 이 사과들은 다 공통의 속성인 사과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 속성이 따로 이데아로 있는 건 아니야. 이 속성들은 전부 다 개체의 사과에 숨어 들어있고 녹아 들어있을 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과와 바나나와 포도가 있으면 얘네들은 전부 다 과일이잖아요. 이것도 얘네들 속에 숨어있는 속성 중에 하나야. 과일이라는 이데아가 따로 있는 건 아닐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개체와 개체의 속성에 대한 얘기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오르가논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오르가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자, 이게 언어학적이기도 한 이유가 이거에서 나오는데요. 얘기가 좀 너무 어렵게 나갈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얘기는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최소한 자연 철학이지만 어쩌면 철학을 얘기하는 거니까, 제가 철학자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로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남자다. 소크라테스는 못생겼다. 소크라테스는 배고프다. 소크라테스는 뭐뭐다. 이렇게 쭉 나열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주어가 있고,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 수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수어는 뭘 얘기하냐면 주어의 속성을 얘기해줘요. 소크라테스는 남자다. 맞아요. 하지만 남자는 소크라테스다? 아니죠. 즉,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은, 소크라테스라는 집합이 있으면은, 원소가 있으면 이 원소는 남자라는 집합 안에 하나에 포함되는 원소가 되는 거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리스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또 다른 범주가 있어요. 그리스라는 범주가 있으면 여기에 소크라테스라는 원소가 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교집합이 있을 수 있겠죠. 소크라테스는 대머리다.
그럼 대머리인 사람들 속에 소크라테스가 또 하나 들어갈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게 어떤 범주가 본질적인 범주고 어떤 범주는 좀 부차적인 범주다.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은 동물이다라고 하면 동물이라는 건 인간과 인간이 아닌 다른 여러 생물들을 아우르는 범주가 될 건데, 그래서 이런 범주론이 처음으로 나와요. 오르가논에 보면 어떤 범주들로 다루는데 어떤 범주들이 중요한 범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개체들이 어떤 범주들로 기본적으로 나뉠 수 있느냐? 가령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물과 무생물이란 두 개의 범주로 나눠보자. 근데 이게 정말 맞아. 그럼 이거는 제대로 된 범주인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인간을 남자와 여자라는 범주로 나눠보자. 이게 본질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은 남자 아니면 여자로 나뉘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둘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하지만 어린이와 어른으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애매모호하게 되겠죠. 어느 순간부터 어른이라고 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나눌 수 없는 범주가 될 거야. 남자와 여자는 지금은 좀 애매하죠. 젠더로 치면은 생물학적 성이 아니면. 하여튼 이런 범주로 나뉘어지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범주는 아니죠. 못생겼다는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는 인간이 못생긴 것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못생겼다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머리라는 속성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속성 중에 어떤 거는 영원히 지속되는 속성이 있고 어떤 거는 일시적인 속성이 있어요. 가령 소크라테스가 배고프다라고 얘기했을 때 배고픔은 밥을 먹으면 사라지는 속성이에요. 하지만 못생겼다는 거는 성형수술 하기 전까지는 계속되는 속성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지속되는 속성이 있고 일시적인 속성, 이런 것들을 나눠요. 소크라테스가 최초로.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이런 걸 보면. 이전에 이런 식의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천재가 팍 나타나서 이렇게 쫙 나눈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실체다. 근데 이 실체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 거고 다만 이거를 우리는 이데아라고 착각했을 뿐이다라고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지만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플라톤이었으니까 너 엿먹어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이데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게 있으면 뭐 할 건데 우린 거기 갈 수도 없고 닿을 수도 없고 우리한테 아무런 영향도 못 끼치는 거니까 다만 그런 게 있다고 한다면은 그리고 그 속성이 있다면 그건 개체 안에서 다 발현되는 거니까 우리는 개체에 대한 이해를 얼마나 정확하게 잘하는 게 중요해. 그래서 이걸 잘 하려면은 범주를 나눠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체와 그 실체의 속성이 뭔지를 가지고 나누는데 이게 바로 범주론에서도 나오고 그 다음에 논리학에서 나오는 거죠. 논리학에서 여기 보면은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소크라테스라는 안 되지만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는 돼요. 그럼 이 둘 사이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한 어떤 논리는 정의고 어떤 논리는 틀린 건지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명제는 명제일 수도 있고 어떤 명제는 명제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수학에서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가령 예를 들어서 뭐를 들 수 있냐면 가령 이제 박재홍은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인정을 하지만 이거는 명제가 아닌 거예요. 투표해볼까요? 이건 투표로 결정되는 명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틀렸다 맞았다를 수학적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또 논리적으로 확인할 수 없으니까 이건 명제가 아니야. 하지만 박재홍은 남자다. 이건 명제가 되는 거예요. 맞았든 틀리든 간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게 명제가 될 수 있고 어떤 게 명제가 될 수 없는지를 나누고 그 중에서 어떤 명제가 참이고 어떤 명제가 거짓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를 얘기를 해줘요. 사실 수학의 시작이 돼요. 이런 것들은 수학에서 그 명제론과 그 다음에 집합이론도 사실 명제에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집합이 가능한 거는 명제와 굉장히 유사한 관련이 있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이런 것들의 어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집합이론 자체는 19세기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수학이긴 한데 어쨌건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한 오르가논은 정말 꼭 읽어봐야 될 것들 중에 하나인데 오르가논은 근데 재미는 없어. 이게 이제 수학적으로 나오지 않고 말로 줄줄줄 계속 설명이 되거든요. 이 범주에 대한 얘기, 속성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명제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이 쫙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 우리가 어떤 논리를 전개할 때 이 논리가 맞다, 틀리다, 그 다음에 어떻게 전개돼야 된다, 어떻게 확장될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을 할 수 있는 발판들을 만들어줘요. 하지만
개체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들이 총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보편적인 진리를 논하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개별적인 개체들은 다양한 속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개별자인 거야. 이것들에서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보편적 원리를 얻어내려면 이 개별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 속성들이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범주로 올려설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실은 우리한테서 가장 가깝지만 원리로부터는 가장 멀다. 이 얘기에서 현실을 뭘로 대체할 수도 있냐면 개체, 오브젝트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개체들은 현실에서는 우리 눈에 바로 인식되고 감각되어지는 가장 가까운 것들이지만 이것으로부터 보편적 원리를 바로 알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주를 이제 구분하는데, 그래서 범주에 대해서 그런 얘기도 해요. 가령 인간이라는 범주는 동물이라는 범주보다는 나한테 가까워요. 더 좁은 범주야. 그럼 실체에 가까워져요. 하지만 실체에 가까워지면 원리에서 멀어지는 거야. 그래서 인간,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생물, 이렇게 범주를 점점 넓히면은 실체에서는 멀어지지만 범주가 커지니까 그 대신 보편 원리에는 가까워지는 이런 것이다라는 얘기도 같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로 오면서부터 갑자기 굉장히 체계화가 되기 시작해요. 철학 자체가. 그래서 화이트헤드는 플라톤의 각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서양 철학이 거기서 얘기하는 각주라는 건 목적론적인 이런 것들 속에서 어떤 그 플라톤이 가지고 있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데아에 대한 이런 부분과 현실의 부분 속에서 현실은 구체적인 변화들을 어떻게 구제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다는 측면에서인 것 같고, 실제로 보면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내는 이런 것들은 플라톤하고 오히려 비교가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플라톤주의적인 분들이 워낙 많아서 철학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런 저의 의견에 전혀 동의를 안 하시죠. 그 중에서 그나마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평가를 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이제 이정우 씨가 되는 거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